60억 대저택에 간병 도우미로 들어갔는데 대저택의 주인 알고 보니 33년 전 날 버린 엄마였습니다. 보거 동 누명 쓰고 쫓겨날 위기에 처하는데 그 가을날 창밖으로 붉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웠지만 제 인생은 그날부터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10살짜리 소녀는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분식집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었지만 엄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육원에 맡겨졌고 수십 년이 흐른 뒤 우연히 간병인으로 일하게 된 대저택에서 그날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정성껏 돌보던 노인이 바로 저를 버린 어머니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집을 둘러싼 위험한 음모까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유나입니다. 올해 43,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말하곤 해요. 유나 씨는 참 밝고 강한 사람이네요 라고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죠. 제 밝은 웃음 뒤에 감춰진 지난 세월이 얼마나 구불구불하고 아팠는지. 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고아원이라 부르던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엄마는 저를 데리고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유나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시켜줄게. 엄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이별의 떨림을. 떡볶이와 김밥,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던 오뎅국까지. 엄마는 평소와 달리 많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저 기뻤죠.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오래도록 바라보던 눈빛도, 자꾸 시계를 확인하던 모습도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날 엄마는 유난히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로 제가 음식을 먹는 모습, 웃는 모습, 심지어 말없이 앉아있는 모습까지. 어린 저는 엄마,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요? 라고 물었고 엄마는 잠시 먹먹한 표정을 짓더니 그냥 우리 유나가 너무 예뻐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음식을 다 먹은 후 엄마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나야, 엄마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이 엄마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처음 몇 분은 아무렇지 않게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함이 커져갔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오르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엄마가 곧 돌아올 거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주머니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얼마 후 경찰이 분식집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어디 간다고 말한 적 있니? 경찰관의 질문에 저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엄마 이름이 뭐니? 이 질문에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제게 엄마는 그저 엄마였을 뿐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 집 주소는 알고 있니? 이 질문에도 저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 속에서 어렴풋이 떠오르는 건 푸른 대문이 있는 집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저를 데리고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제가 기억하는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낯선 어른들이 저를 발견한 건 해가 완전히 저물고 난 뒤였습니다. 경찰, 사회복지사 모두가 저를 걱정했지만 제가 원하는 건 오직 엄마의 귀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청 근처에 위치한 보육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름도 주소도 부모 연락처도 기억 못하는 아이. 그저 정유나라는 이름만 말할 수 있는 어린 소녀. 처음 몇 주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늘을 보며 엄마가 다시 와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계절이 바뀌기도 전에 부서졌습니다. 아이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리지 않죠. 저는 곧 버려진 아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첫날 밤, 저는 침대 밑에 숨어 밤새 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잠든 시간, 저는 혼자 작은 몸을 웅크리고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저 데리러 와주세요. 그날 밤 한 선생님이 제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울지 마. 그 선생님의 품은 따뜻했지만 엄마의 품은 아니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삶은 괴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생님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그 의문이 남아 있었죠. 왜 엄마는 나를 버렸을까? 매년 명절이 되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간혹 친척이나 일시적 위탁 가정으로 가기도 했지만 저는 언제나 보육원에 남았습니다. 설날이면 선생님들과 함께 떡국을 끓이고 추석이면 송편을 빚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그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12살 때 한 부부가 저를 입양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했고 저에게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저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언젠가 엄마가 나를 찾으러 올 텐데 내가 여기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희망은 결국 저를 보육원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18살이 되었고 보육원을 나와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학력도 배경도 없는 고아 출신, 취직은 쉽지 않았고 식당일, 청소일, 공장일, 닥치는 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첫날, 저는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이 제 첫 독립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완전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보육원에선 항상 누군가가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19살 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고 월세가 밀려 방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비가 오는 날 지하철역 입구에서 몇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낳았을까? 이렇게 버릴 거였으면.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던 일식당에 배달원으로 오던 남자와 우연히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는 말이 없고 조용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건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첫 만남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려다 제가 우산이 없는 것을 보고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퇴근 시간 우리는 한 우산 아래 걸었고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큰 결혼식도 없었지만 제게는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가족이 생긴 거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아이들을 정말 잘 챙겼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시부모님도 정 많고 순박한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게도 평범한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비로소 가족이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엄마의 선택이 더욱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은 생명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남편의 일이 안정되었고 우리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벽지도 새로 바르고 아이들 방도 예쁘게 꾸몄습니다. 마치 잡지에서 본 것 같은 완벽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받지 못했던 그 따뜻함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남편이 배달일 중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범인은 뺑소니였고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친 남편은
그날 이후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었죠. 괜찮아, 유나야. 나 곧 나아질 거야. 남편은 항상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진단은 냉정했습니다. 다리 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어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모든 책임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나가기 위해 식모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나아요? 큰아이의 물음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학교 행사에 늘 혼자 참석하는 아이들, 친구들에게 아빠가 아프다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남편은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한 사무일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모여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 집 주인의 소개로 대저택에 사는 60대 노인의 간병인 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웠지만 보수는 지금의 2배. 아이들도 조금은 자랐고 남편도 어느 정도는 혼자 움직일 수 있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집은 정말 영화에서 보던 그런 저택이었습니다. 무려 방이 10개가 넘는 3층짜리 대저택. 처음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되었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벽을 가득 채운 그림들.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은 단 3명이었어요. 몸이 불편한 노인 여성, 그녀의 조카라는 남자, 그리고 그의 젊은 아내. 처음 조카 부부를 만났을 때 저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있었습니다. 정 씨, 우리 숙모는 까다로운 분이에요. 말씀도 잘 못하시고 성격도 좀.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조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평범한 주의사항 정도로 여겼습니다. 제가 보살필 대상은 한정희 여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그분을 봤을 때 왠지 모를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첫인상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몸은 앙상했고 눈빛은 희미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이 가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이제부터 사모님을 돌봐드릴 정유나라고 합니다. 제 인사에 사모님은 그저 흐릿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슬픔, 그리움. 당시에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말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언어 능력이 많이 손상된 상태였죠.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제 손을 꼭 쥐며 고맙다는 눈빛을 자주 보내주셨어요. 저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영양식을 직접 만들고 매일 마사지를 해드렸으며 가벼운 체조도 함께 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휠체어를 밀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한약을 지어다 다려드리기도 했고 매일 편지처럼 작은 쪽지를 써서 읽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봄날입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어요. 사모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으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모님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읽어드리는 쪽지에 미소를 지으시더니 힘겹게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습니다. 유나, 어느 날 사모님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기쁨에 눈물이 났습니다. 네, 사모님, 제가 유나예요. 하지만 그날 이후 사모님은 다시 제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날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다시 침묵 속에 계셨습니다.
저는 가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내 이름을 아실까? 혹시 조카가 알려드렸나?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며 정희 여사의 상태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처음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었던 분이 이제는 혼자서 숟가락을 들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단어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좋아하는 것들도 하나둘 알게 되었습니다. 클래식 음악, 특히 쇼팽의 녹턴을 들려드리면 평온해 하셨고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하늘 사진을 찍어와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의 방을 청소하던 중 오래된 보석함을 발견했습니다. 사모님의 허락을 받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금팔찌가 있었습니다. 그 팔찌에는 유나에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나라는 이름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니까요. 사모님의 건강이 회복될수록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의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조카 부부의 눈빛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제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모님과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돌아오니 조카의 아내가 사모님의 방을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질문에 그녀는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숙모님 약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약이 아닌 사모님의 통장과 인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그 순간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일을 남편에게 전화로 상담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수상해지고 있어. 남편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유나야,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 내 일만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이미 사모님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를 넘어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사모님이 가끔 제 손을 잡고 울먹이실 때면 제 가슴도 함께 아팠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의 침대 아래에서 낡은 신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이라 꺼내보니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는데 한 장의 사진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건 분명 제가 어릴 적 사진이었습니다. 10살쯤 되었을 때의 모습, 분식집에서 찍은 사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내 사진이 여기에? 사모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이 사진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사모님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딸.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모님에게도 딸이 있었던 건가? 그리고 그 딸이 나와 닮았나? 그래서 사모님이 저를 특별히 여기신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조카 부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재로 불려간 저는 이상한 분위기에 긴장했습니다. 정 씨, 숙모님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많이 회복되셨어요. 이제 간단한 말씀도 하실 수 있게 되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숙모님 약은 그만 주세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답은 없었고 단지 웃으며 말하더군요. 더 이상 드릴 필요 없잖아요. 많이 좋아지셨는데. 이상했습니다. 간병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멈추라니? 약을 주지 말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약은 의사가 처방한 정식 약품이었고 사모님의 건강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제부터는 숙모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줄여주세요. 우리가 같이 있을 때만 돌봐주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사모님의 간병을 위해서는 항상 옆에 있어야 해요. 특히 약 복용 시간이나 운동 시간에는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카 부부가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며칠 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정 씨 조심하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조카 부부 여사님 유산 노리고 여기 눌러 앉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정희 여사는 원래 활기차고 건강한 분이었지만 조카 부부가 들어온 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여사님 전 재산이 그 조카에게 갈 거예요. 딸이 하나 있었다는데 어릴 때 헤어져서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조카가 유일한 가족이고, 그리고 말이에요. 여사님이 이상한 약을 먹고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그 조카가 가져온 약이었죠. 몇 달 전부터 여사님 상태가 점점 악화되셨어요. 당신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럼 그들이 사모님을 해치려 한다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해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서서히 그분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의존적으로 만들어서 결국 모든 재산을 자기들 명의로 돌리려는 거죠. 그 대화 이후 저는 조카 부부를 더욱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모님이 제 도움 없이 혼자 있을 때면 항상 어떤 음료를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료를 마신 후 사모님은 항상 몽롱해 보였죠. 한 번은 그 음료를 몰래 조금 담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량의 수면제와 환각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모님을 서서히 중독시켜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욱 조심하게 되었고, 동시에 사모님이 더 좋아지는 게 무서울 정도였죠. 하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마치 제 친엄마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 웃기지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간병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의 방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사모님이 창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계셨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사, 진. 저는 사모님 곁으로 다가가 그 사진첩을 함께 보았습니다. 앨범 속에는 어린 소녀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와 닮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는 유나, 5살, 유나, 7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문득 제 이름을 부르신 것 같아 물었지만 사모님은 사진을 가리키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설마 사모님이 내 어머니라고? 그게 말이 돼? 하지만 그 사진들과 이름,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는데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사모님께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색이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사모님. 저는 곧바로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이송했죠. 조카 부부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그들은 외출 중이라며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사모님을 간호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병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일시적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했어요. 그날 저는 그녀의 병실에서 그녀의 가슴팍에 있는 흉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사모님의 상의를 갈아입히는 것을 도와드리던 중 왼쪽 쇄골 아래에서 번개 모양의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흉터, 저는 그걸 10살 때 봤습니다. 엄마가 술주정뱅이에게 칼을 맞고 생긴 흉터였습니다. 번개처럼 휘어진 그 상처를 저는 평생 잊지 못했어요. 어린 시절 엄마 품에 안겨 자던 밤 그 흉터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오래된 상처 같아요. 아마 젊었을 때 다치신 것 같은데 꽤 깊은 상처였나 봐요. 봉합 자국이 선명하네요. 그 순간 저의 기억 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술에 취한 남자에게 맞던 날, 저는 겁에 질려 옷장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가고 난 후 피투성이가 된 엄마를 병원으로 데려간 기억,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봉합을 해야 해요라고 말하던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고 주변의 모든 것이 희미해졌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돌보던 이 노인은 수십 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제 엄마였던 겁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가능할까? 왜 지금에서야 엄마를 다시 만난 걸까? 온갖 감정이 얽히고 설켜 정신이 아득해졌죠. 분노, 슬픔, 그리움, 원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의자에 앉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왜 나를 찾지 않았을까? 새벽녘 사모님 아니, 제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저를 아시나요? 유나 씨.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저를 아시는지요? 30년 전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오뎅국을 먹었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정희 여사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정말 내 유나. 네가 내 유나구나.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엄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미 10살 아이가 아닌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고 이름도 달라졌으니까요. 제 이름은 결혼 후 바뀌었고 얼굴도 많이 달라졌을 테니까요. 엄마는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자꾸만 고맙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건 다 유나 씨 덕분이라고. 이제 저는 그 유나가 단순한 이름 부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딸의 이름이었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울컥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나예요. 엄마가 10살에 버리고 간 정유나.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내가 버림받은 딸이라고 밝히면 그녀는 어떤 상처를 받을까요? 이제 겨우 회복되고 있는 그녀에게 그런 충격을 줘도 될까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일단은 그녀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기로. 그저 좋은 간병인으로 그녀를 돌보며 천천히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이 지났고 사모님의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조카 부부의 냉랭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병원에 거의 오지 않았고 오더라도 짧게 머물다 가기 바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사모님의 방에서 그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그녀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부터 쓰여진 일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자 그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1992년 10월 15일. 오늘 유나를 보육원에 맡겼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그 아이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 빚쟁이들이 우리를 찾고 있고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보호할 수 없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때는 더 나은 엄마가 되어 있기를.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버린 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살아남았고 이후 열심히 일해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했지만 저는 이미 입양되었다는 소식만 듣고 더 이상의 정보는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오늘도 유나를 찾아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이제는 희망이 사라져간다. 내 딸은 어디에 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만약 만난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사모님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었고, 저는 이제 그녀를 엄마라는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그녀의 주름진 손, 희미한 미소,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사모님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카 부부가 갑자기 제게 심각한 혐의를 씌운 것입니다. 이봐요. 당신 이거 뭐야? 보고 독이 우리 방 쓰레기통에서 나왔어. 사모님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증거 다 있어요. 당신 남편이 일식당에서 일한다면서 거기서 보고 독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제게 독극물을 뒤집어 씌우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저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슨 수작을 벌이고 있는 걸까? 그들은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며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과의 통화 기록이 있었고, 그들은 제가 사모님을 해치려 했다는 증거까지 준비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사모님의 건강이 점점 회복되자 그들은 초조해진 거예요. 사모님이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저를 내쫓으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저를 범인으로 만들어 사모님을 해치려는 걸지도 모릅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일식당에서 일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거독을 구해서 사모님께 먹였다. 증거 있나요? 당신 물건이 쓰레기통에서 나왔잖아. 오히려 녹음해둔 게 있어요. 당신들이 나한테 사모님 보살피지 말라고 압박한 녹음. 경찰서에서 들려드릴까요? 사실 녹음 같은 건 없었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당황했어요. 잠시 굳어버렸지만 곧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당신의 정체가 뭐죠? 왜 이렇게 사모님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 고용된 간병인일 뿐입니다. 정말요? 아니면 혹시 당신이 사모님 친딸이라며? 증명해보세요. DNA 검사하자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군요. 사모님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검사해봐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모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조카 부부가 그녀를 해치려 한다는 의심을. 사모님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그날의 분식집 이야기를 하자 그녀의 눈에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 네, 맞아요. 엄마가 좋아하던 빨간 원피스요. 제 생일 선물로 사주셨던. 정희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유나, 내 딸 정말 너였구나. 꿈인지 생시인지.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당시 심각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빚쟁이들은 심지어 저까지 위협했다고 합니다. 결국 저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저를 떠나보내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너를 찾아다녔어. 보육원마다 찾아가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이미 입양되었다는 얘기만 들었어. 너를 찾을 수 없었어. 하지만 전 입양되지 않았어요. 계속 보육원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 순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재회를 막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 날 조카 부부는 DNA 검사를 제안했고 저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지만 그 며칠 동안 저와 사모님 아니 엄마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를 보육원에 맡긴 후 그녀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을 시도도 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돈은 많아졌지만 행복하진 않았어. 너를 찾지 못한 것이 항상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 저도 항상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매일 밤 창문으로 별을 보며 엄마가 저를 보고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카가 나타났을 때 나는 기뻤어.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도 친절했지.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어. 엄마의 말에 따르면 조카는 처음에는 진심으로 그녀를 돌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 그녀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아내가 집에 들어온 후부터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병원은 긴장된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고 온 봉투에는 우리의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카 부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확률로 친모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조카 부부는 결과지를 바라보며 창백해졌고 저는 그 결과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99.9% 확률로 친자 관계 확인.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윤아. 그 순간 사모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어눌하기만 했던 목소리가 맑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유나야, 미안하다. 그날 널 거기 두고 돌아서고도 매일매일 후회하며 살았다. 널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고맙다. 살아줘서, 내 앞에 와줘서.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3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질문을 드디어 내뱉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왜 그날 저를 두고 가셨어요? 그때 난 너무 어렸어. 23.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힘든 나이였지. 내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고 나는 빚에 쫓기고 있었어. 그날 내가 선택한 건 나 자신을 버리는 거였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던 거야. 하지만 엄마. 저는 그저 엄마가 필요했어요. 알아. 이제야 알아. 미안하구나. 내 딸.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3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조카 부부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야. DNA 검사 결과도 조작했겠지.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들의 위협은 더 이상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검사 결과는 명백했고 무엇보다 사모님 아니 제 어머니는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으니까요. 조카 부부는 결국 분노한 채 병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저와 어머니가 공모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 조카 부부가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인 증거, 재산을 가로채려 한 증거 등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도 중요한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법정 공방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조카 부부는 끝까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패소했고 오히려 사기 미수와 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모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육원에 두고 난 후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았고 이후 열심히 일해 큰 재산을 모았지만 저를 찾지 못해 항상 가슴 한 구석이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널 찾으려고 많은 시도를 했어. 하지만 내가 입양되었다는 소식만 듣고 더 이상 자세한 정보는 얻지 못했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년 보육원에 기부도 했어. 엄마. 저도 많이 찾았어요. 하지만 제 기억 속에는 엄마 얼굴만 남아있었고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운명이었나 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건
내가 병이 들고 나서야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 우연은 정말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집 주인이 엄마의 먼 친척이었고 그분이 추천해준 간병인 자리가 바로 제 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었다니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소송에서 승리한 후 엄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저택은 지나친 상처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좀 더 작고 아늑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제 가족과 함께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죠. 남편과 아이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엄마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갑자기 생긴 할머니가 신기한지 항상 엄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엄마 곁에서 딸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엄마는 저희 집으로 오셨고 남편과 아이들도 곧 적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제가 그동안 놓쳐왔던 딸로서의 시간을 조금씩 되찾아갔어요. 엄마와 함께 지내면서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엄마는 제가 보육원에서 겪은 힘든 시간들, 결혼 후에 행복했던 순간들, 남편의 사고와 그 후의 어려움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저도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두고 떠난 후 엄마는 먼 지방으로 도망쳐 공장 노동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사업가의 눈에 들어 비서로 일하게 되었고 그분의 사업 수완을 배워 나중에는 직접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유나야, 이렇게 함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널 찾아서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저도 매일이 꿈 같았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상처,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찾은 가족의 품, 그 따스함이 제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함께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특히 엄마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도 특별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들의 재촉에 엄마는 항상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이렇게 할머니라고 불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오래된 심장 질환이 악화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조카 부부의 약물 투여도 엄마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유나야, 엄마가 너무 행복했어. 이렇게 내 옆에서 보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어. 고마워, 내 딸. 엄마, 저도 행복했어요.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이젠 슬퍼하지 마. 우린 30년의 시간을 잃었지만 이 인연을 통해 그 전부를 되찾았잖아. 내 딸, 사랑해. 그렇게 엄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할 말을 다했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충분히 전했으니까요.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사업을 하며 많은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었고 특히 보육원 지원에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많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조문을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희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저를 두고 떠났지만 그 후로 많은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자 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그때 남겨진 유산으로 남편과 작은 가게를 열어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일식당입니다. 남편의 오랜 꿈이었거든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 가끔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엄마 정말 대단해요라고 말해줍니다. 저희 가게 한쪽 벽면에는 엄마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미소 짓고 계시는 모습,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잃어버린 시간도 만남의 기쁨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손님들은 가끔 그 사진에 대해 물어보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우리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때론 창밖을 보며 그날의 엄마를 떠올립니다. 식당에 앉아 떡볶이를 건네며 웃던 엄마의 얼굴을. 이제는 원망보다 감사의 마음이 더 큽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서, 그리고 보육원에도 종종 찾아갑니다. 그곳의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어서요. 어떤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특히 10살이 된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제가 엄마와 헤어졌던 바로 그 나이의 아이들이니까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잔인하기도 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강하게 살아가세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여정입니다. 제 가장 큰 상처가 결국에는 제 가장 큰 행복이 되었으니까요. 엄마를 잃은 슬픔이 엄마를 다시 찾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날의 분식집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엄마를 잃었지만 또한 그 기억이 있었기에 다시 엄마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비록 그 의미를 깨닫는데 30년이 걸렸을지라도 매일 아침 저는 가게 문을 열기 전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엄마, 오늘도 잘 지내세요. 저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 딸에게도 자주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늦어서 전하지 못하는 말보다 조금 많이 전하는 말이 더 좋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란 피로만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상처와 후회조차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정윤아 씨의 삶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지만 결국 그 상처를 통해 다시 어머니를 만났고 완전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냈으니까요.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그 아픔도 언젠가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속에 품고 있는 미처 전하지 못한 말, 하지 못한 화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그 첫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늦게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는 평생의 후회를 씻어내기에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좋아요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사연스타였습니다.